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8일 오후 2시 40분입니다. 이제 싱가포르 회담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4일 남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사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바쁜 가운데서 어제는 아베를 만나고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입니다만은, 그리고 또 카나다로 가서 카나다에 있었던 G7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G7 회의에서 일찍 나오겠다고 합니다. G7 회의에 참석하면은 미국이 6대1로 공격을 당할 판입니다. 이 무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EU 국가가 연간 미국과 무역을 해가지고 약 1,500억 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불만인 트럼프는 관세를 더 부과하는 등등의 방법으로 지금 이 보복을 하니까 프랑스, 영국, 독일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벼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오면은 공격을 하려고. 트럼프는 그런 자리를 싫어하니까 보좌관을 대신 앉혀놓고 먼저 나가겠다고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김정은하고 만나는 준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어떻게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회담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요사이 다 복잡한 모양입니다. 한국만 복잡한 게 아니고, 한국 사람만 복잡한 게 아니고, 김정은도 복잡하고, 머리가 시진핑도 복잡하고, 아베는 초조하고, 트럼프도 세계적 회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과연 뭘 얻을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 확신이 서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아베와 만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말을 들어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이 어려운 회담도 아마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회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측이 어려운 회담도 없습니다. 시진핑이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시진핑이 이번에 가장 큰 손해를 볼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김정은이가 직접 미국하고 거래하기 시작하면은 상대적으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된다. 시진핑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 비핵화에 합의하고 평화협정 맺어버리면은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든지 병력을 줄여가지고 그 나머지 병력을 중국에 대응하는 데 써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곤란하게 된다. 가장 시진핑이 바라는 바는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어정쩡한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계속 지렛대를 잡는 것이다. 이게 중국의 말인 목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어쨌든 이번 회담의 결과에 따라서는 여러 나라들이 이 새로운 위치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큰 지각 변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사이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 44%까지 올랐어요. 그것은 미국 경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실업률은 역대 가장 낮습니다. 역대. 특히 이 흑인들, 유색인들의 실업률이 아주 낮아졌다 그러니까 거의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 의회 중간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또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꼭 매달려 가지고 뭐 근사한 합의를 얻겠다는 그 강박관념을 좀 줄여주는 역할도 하니까 이건 또 우리한테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함부로 미래를 전망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범위 밖이죠. 인간은 지나간 일은 잘 분석을 합니다만은 미래에 대한 예언은 좀 삼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행으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했다가 적중하면은
뭐 자랑하기도 하는데 그건 사실은 우연으로 봐야 되고, 이런 가운데서 VOA가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초대 국방장관 후보로 올랐던 전 육군 참모차장 키언 장군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신뢰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과 잘 통한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폼페오, 볼턴 이런 사람들이 이번 회담에 임하는 자세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VOA 김영남 기자와 인터뷰했는데,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현실적인 목표가 뭐가 될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비핵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미국은 미국의 4차 핵단을 통해 비핵화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는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목표 달성이 단번에 이루어지겠느냐? 키언 장군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북한은 아마 이 절차를 매우 오랫동안 단계적으로 하려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가 끝나는 2020년보다 뒤로 미루려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황이 만약 된다면 트럼프로서는 실수를 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까지 비핵화를 끝내려고 한다. 물론 단계적이겠지만 오래 걸리는 방안은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단계적 방식을 택한다는 것은 이미 일괄 타결을 포기한 거 아니냐 하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키언 장군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비밀리에 만난 뒤에 비핵화가 자신의 목표가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태도가 바뀐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말투가 바뀐 게 아니라 정책의 세부 내용이 바뀌었다는 판단에서 회담을 취소했습니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정권과 다르다는 점을 김정은에게 명확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회담장을 떠날 수 있다는 것, 이게 트럼프와 과거 행정부의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회담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회담이 실패하면은 군사적 옵션으로 가고, 북한이 핵무기를 내놓지 않으면 미국이 빼앗아 버리겠다. 그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회담이 실패하면은 미국이 우선 주한미군의 가족 동반제를 중단하게 될 것이다. 가족을 데리고 한국에 근무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미국이 영내 보유 무기와 공군력을 증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미국은 김정은에게 체제 안정과 경제 번영의 기회를 주고 그 대신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미국에 넘기지 않으면은 미국은 빼앗을 것이다. 이게 김정은의 선택의 두 가지 방향이다. 양자택일이라는 거죠.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국을 타결할 수 있는 북한의 역량을 제한하는 것을 현실적 협상 목표로 제시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키언 장군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발언을 듣지는 못했지만 이는 미국의 정책이 아니고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폼페오 장관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폼페오 장관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단호합니다. 저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놔두고 이란이나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게 핵무기를 확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내 동맹국들을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탄도미사일로 타격할 역량을 남겨두는 것은 역시 말이 안 됩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으며 미국의 정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이것이고, 아베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다 없애야 된다는 것인데,
이 키언 장군의 이야기는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변함없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담을 해보면은 길고 짧은 것을 알 수가 있듯이 회담을 해보면은 트럼프의 그런 기본 전략이 목표가 과연 수정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김정은에게 넘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김정은이 핵무기와 관련된 역량을 포기하는 것을 돕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군사작전을 실시해 이런 무기들을 뺏을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전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어떤 위협이 존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작전을 실시할 많은 옵션 역시 있습니다. 키언 장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너서클에서 돌아가는 것을 많이 아는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은 일단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한테 속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트럼프라는 한 개인을 지난 1년여 동안 관찰한 바에 의하면은 그렇게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너무 자주 합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고 자기가 한 거짓말을 또 아무 부끄럼 없이 취소해버리고 또 외국 정상들을 향해서 트윗을 통해서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를 막 합니다. 오늘 보니까 매크론 그리고 트루더 캐나다 그리고 프랑스 지도자에게도 보통 외교 관례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공격을 공개적으로 하고 회담도 끝까지 G7 회담도 끝까지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교와 안보는 그런 행동으로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그런 맞을지 모르지만은 이 국가 생존의 문제에서는 그런 식의 쇼맨십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키언 장군의 말도 여러 생각 중에 하나다. 다만 우리가 참고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가변적인 것이 너무나 많은 회담이니까 일비일리하지 말고 우리의 국가 이익, 우리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상책이냐 하는 것을 보고 들여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일 좋았던 것은 우리가 미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전술핵을 재배치했더라면은 이렇게 회담으로 갈 필요도 없고 핵 대 핵의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강화해가지고 북한이 정말 무릎을 꿇고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릴 시간도 있었는데 한국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스스로 버림으로써 김정은이가 돌파구를 만드는 그 길을 우리가 열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성공할 것이냐? 역사는 그런 건 아닙니다. 역사는 항상 의도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6.25 남침을 했을 때 김일성이는 기고만장했겠지만 6.25 남침을 함으로써 결국 한국이 한미동맹을 만들어서 그 김일성을 이기는 계기를 6.25 때 잡았던 것입니다. 6.25가 없었으면 대한민국 50대 말에 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6.25 덕분에 군에서 쫓겨났던 박정희가 다시 군으로 돌아가서 그 11년 뒤에 군사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고 김일성, 박정희 게임에서 박정희가 이기는 길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의도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많다. 역사 앞에서는 더구나 미래의 역사 앞에서는 겸허하게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